해당하는 부분,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 영유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김영명 고문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영유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선 보육 공약 제안을 발표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고문을 맡고 있는 김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유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사 결과를 설문조사 개요와 결과에 따른 제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주체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수도권 생태유아 공동체 생협, 전국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협의회 이렇게 4개의 단체가 연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부모, 관련 학과 학생, 전문가, 일반 시민 등입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구성을 보시면은요.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영유아 1인당 이용 면적 확대 이렇게 영유아 인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생태 친화 보육 강화 등 보육 과정에 대한 것, 그다음에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시설 유형별 교사 급여 격차 완화,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 환경 개선과 같은 보육교사 관련, 그 다음에 시설 유형별 영유아 1인당 정부 지원 차이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일어나야 대한 그런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문항은 매우 불필요해서 매우 필요까지 5점 척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응답자 수는 2,563명입니다. 조사 방법은 구글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 현황을 보시면 보육교사는 47.7%, 원장 20.1%, 부모 21.7%고 관련 학과 학생,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응답자 현황을 보시면 국공립 57.9%, 민간 12.3%, 가정 7.4% 등으로 정부 지원 시설이 60%를 차지하고요. 정부 미지원 시설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구성을 보면 이제 모든 유형의 보육교사가 50% 전후를 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가 46, 원장이 43.4%로 좀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부모협동의 경우는 부모가 75%를 차지해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부모의 응답자 수가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을 보면은요. 전체 10개 문항 중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매우 필요가 91.0%, 원장 80, 교사 91.0%, 원장 86.2%로 특히 보육 현장에서 요구의 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응답이 평균 4.59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부모도 매우 필요에다 즉 필요하다는 의견이 93.6%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의 평균이 96.5%로 절대 다수가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이 매우 필요고 그다음에 주황색이 필요인데 굉장히 모든 응답자들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각 유형이 골고루 매우 필요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의 평균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요, 즉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 또한 96%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에 있어서 매우 필요와 매우 필요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필요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 환경 개선은 보육교사가 평균 4.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관련 학과 학생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전문가의 평균은 4.4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필요는 평균 76.5%이며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는 평균 95.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이 2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직장이 평균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부모협동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영유아 교사협회가 진행한 현장에서 교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설문 결과 교사들이 답변한 가장 큰 어려움은 영유아에 집중할 수 없는 업무 구조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교사가 집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의 과다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 환경 개선이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그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의 놀이 공간의 필요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실외 놀이터, 실내 유실, 지역의 공용 실내외 놀이공간 등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에 대해 보육교사 원장 전문가가 평균 4.72로 같게 나타나 실내외 놀이공간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폭넓게 공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매우 필요는 평균 75.4%고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는 평균 95.5%입니다. 전체 10개 문항 중 3위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았을 때 부모협동의 평균이 4.85로 가장 높고 직장이 다음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의 경우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물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이 현재의 물리적 환경이 어떤 공간 확보가 어려운 좀 그런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도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가 89.4%로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로 보셔도 이렇게 유형별로도 굉장히 다 높게 필요성을 인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할부처 일원화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할부처 일원화는 원장이 평균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보육교사 일반 시민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필요는 평균 71.8%이며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는 평균 90.6%입니다.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이 4위로 높게 나타났고 부처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민간이 평균 4.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직장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의 평균이 4.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러나 가정의 경우에도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가 88.4%로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유형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설 유형별 영유아 1인당 정부 지원 차이 해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정부 지원 차이 해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시설 유형별로 영유아 1인당 정부 지원 차이 해소에 대하여 보육교사가 평균 4.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반 시민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필요는 평균 65.3%고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는 평균 90.7%입니다.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이 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았을 때 가정이 평균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부모협동과 법인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국공립이 4.4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생태친화 보육 강화에 대해서 보면은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생태친화 보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부모가 평균 4.65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전문가 일반 시민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매우 필요가 평균 62.9%,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는 평균 9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이 6위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모 협동이 평균 4.89로 가장 높고 가정이 4.37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1인당 이용 면적 확대에 대해서 보시면요. 영유아 1인당 이용 면적 확대의 필요에 대해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응답 평균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필요가 평균 61.2%,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는 평균 8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이 7위로 나타났고요.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개선될 경우 1인당 이용 면적 확대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모 협동의 평균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직장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의 경우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역시 물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교사 전문성 향상은요.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교과목 이수 개방형 양성체계에서 학과제로 전환하는 등의 교사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 원장의 응답이 평균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매우 필요가 평균 58.8%,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는 평균 87.2%로 나타납니다.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이 8위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유형별 교사 급여 격차 완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이렇게 응답자별로 나누어서 보면 일반 시민이 4.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보육교사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필요가 평균 60.8%며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는 평균 86.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이 이것도 이제 앞과 마찬가지로 8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의 저임금 지대에 놓여 있는 민간과 가정교사의 급여 인상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모 협동이 평균 4.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민간 가정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지원되는 국공립과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직장의 경우 평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부모가 평균 4.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반 시민, 관련 학과 학생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원장은 평균 3.29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매우 필요는 평균 49.4%며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는 평균 74%입니다.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원화수 감소로 인해 저조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보입니다.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이제 그중 상대적으로 원장의 경우 필요성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건 여전히 이제 부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았을 때 부모 협동이 평균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국공립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항 평균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10위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 환경 개선, 그다음에 실내 놀이공간 확보,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할 부처 일원화, 그다음에 시설 유형별 영유아 1인당 정부 지원 차이 해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후로 이제 6번부터 또 10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표를 보셨을 때 이렇게 순위를 이제 저희가 그냥 순위를 이제 평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퍼센트를 가지고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6번째 순위까지가 필요 플러스 매우 필요 플러스 필요, 즉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까지 응답이 86%를 넘고 있습니다. 국공립 확충이 10이지만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를 차지해서 정말
굉장히 이 보육에서 많은 분들이 영유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제언을 보시면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삶의 질과 관련된 10개 문항 전체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보다 절박한 요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므로 향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자 전체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실내 놀이 공간 확보와 같은 영유아가 직접 경험하는 인적 물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사와 관련해서는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전체 2위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에 대한 사항이면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영유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할 부처를 일원화하는 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전체 4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영유아 보육 교육 선진국에서 영유아가 경험하는 양질의 보육 교육을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관점과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재정 지원이 불충분한 가운데 지원의 평등이 차별 없는 보육 정책의 핵심 요인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이제 영유아가 경험하는 양질의 보육 교육을 차별 없이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입장에서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상보육이 실시된 후 예전에 비해 어린이집 간, 유형 간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가 경험하는 인적 물리적 환경과 보육 과정의 질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 이용하고 있는 양질의 어린이집이 어떤 영유아와 부모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그림의 떡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영유아가 경험하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삶의 질에서 차별 없는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영유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량을 축소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인상하고 인건비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영유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는 2,563명이라는 대규모 응답자의 응답을 분석하였다는 장점은 있지만 특정 응답 대상이 과표집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형별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각 주제별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그 조동아 시인의 시를 잠깐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같이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하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 시를 좀 써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김영명 고문님 발표 감사합니다. 영유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의무이행자인 모든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인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사대 아동 비율의 감소, 실내와 놀이공간 확보, 이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관할 부처의 일원화, 교사의 업무량 축소 및 근무 환경 개선 등도 영유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설문에 응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설문의 결과가 꼭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영유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요. 장애 유아의 의무 교육권을 주제로 전국 장애통합 어린이집 협의회 조성경 대표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저는 전국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협의회 회장이고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토론회에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압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한 자리고 뭔가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지금 차별의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추진연대 활동도 지금 계속 3년째 하고 있고 오늘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애 아동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생존이자 인권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원에 다니는 아이 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요. 지적 장애아였습니다. 한 아이는 일반 어린이 아니, 네네. 장애아에게 있어서 교육은 생존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영유아기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성인기 아이들의 시설에 가봤는데요.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은 보호를 단기 보호나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미래는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장애아 가족들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이 지금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게 당연한 일이고 맞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의무교육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특별하게 장애 유아들은 의무교육 대상자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라 함은 사실은 이것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법적인 제재가 있고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 유아, 비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3에서 5세 아이들이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만 3, 5세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그 이후의 삶을 정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였는데요. 여기서 입법 효과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의무는 이들의 향후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과정이다. 그래서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그리고 장애의 경감이나 완화를 위해 드는 비용과 부담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 평등 조치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유치원 과정을 우선적으로 의무교육화해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입법을 할 당시부터 이 아이들이 갈 학교가 유치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렇죠. 2006년에 유치원에 재원한 아이들이 1,600명 정도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8,600명이었다고 한다면 2019년 열심히 이렇게 특수교육 유치원 쪽에서 많은 아이들을 1년에 100개의 학급식을 늘려가면서 점점 많은 아이들을 이제 그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에 비해서 적은 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 통계를 이제 특수교육 통계와 보육 통계를 함께 보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12,000명,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6,600명입니다. 결국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배의 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저는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숫자는 어디냐면 일반 유치원의 일반 학급과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한 어린이집에 유치원, 그러니까 숫자하고 대비를 했을 때 1명에서 2명, 보통 1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곳에 다니는데 이 장애 아이들이 일반 기관에 다닐 때 어떤 서비스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교사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비장애와 함께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방임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들이 보내보신 분들이 이 어린이집 보내세요 이렇게 권유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훨씬 더 가까이에 많이 있는 것이고요. 장애아 보육이 20년, 30년간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면 무조건 이제 장애아 보육을 하게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치료를 이제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육도 받고 치료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시고 또 종일제 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은 의무교육 기관으로 사실은 인정된다기보다는 간주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보내면은 물론 특수 어린이집 그 장애아 보육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 면피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큰 것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지정 취소의 위기에 놓여진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이 법은 사실 장애아 부모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투쟁해서 만든 이제 법인데요.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이제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그 배치의 기준을 영유아 보육법보다 더 높이 이제 잡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유치원 특수교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모든 시설들이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에서 20년까지 어린이집 특수교사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족한 수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637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교사가 부족하더라도 지정은 취소하지 않도록 이런 공문을 2018년에 내렸고 이후에 이 공문을 가지고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피해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유아들이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참 사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는데 해결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행정체계가 일원화돼야지만 한 몫에 해결을 할 수가 있지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 좀 그런 난제 앞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는 진단 대체에서 이제 배제되고 있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배치를 하는 이제 기관인데 배치 기관에서 장애아 어린이집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장애 영유아라고 부르고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불려지는 명칭이 다릅니다. 통계도 다르고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아이들은 아무리 장애가 심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이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발달 선별 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발달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체크가 되는 아이들이 2.2%나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어디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어떤 이제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찾아다니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위험군 아이들이 많은데도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을 2년, 3년 중요한 시간을 지내보내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어린이집과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어떤 지원도 서비스도 없이 그냥 다니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별 서비스의 격차가 이제 많이 심합니다. 특수교사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의 자격이 다른데요. 유치원에는 특수교사만 있죠. 그리고 어린이집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그리고 기타 직원들, 보육교사, 일반 보육교사가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교사 대 아동의 비율도 1대4와 1대6으로 다르고요.
학급당 연간 교구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치원은 420만 원인데 어린이집은 없어요. 그리고 보조 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기 지원이 유치원에는 있지만 어린이집엔 없습니다. 특교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똑같이 특수교사도 연봉이 이제 유치원을 가냐, 물론 임용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1,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정책 권고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어린이집에 오셨던 어머니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치원을 갈까 어린이집을 갈까 하다가 종일제 보육을 맞벌이가 아니면 할 수도 없고 방학도 길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선택했는데 처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어린이집을 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특교 그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신청서를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쓰고 저희 어린이집에 왔다. 그리고 네, 그런 이제 마음이 아픈 소식 이런 내용을 쓰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애아 보육 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 연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저런 뭐 특수교사 배치 현황은 실제로 어떤가, 그다음에 차별 사례에 대한 수기 공모를 하고 국민 서명 운동을 해서 12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에 청원을 내기도 했고요. 여러 번에 한 4번, 5번 정도의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고요. 제가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국회 앞에서. 네, 이건 청와대 앞에서 서명지 이렇게 저기 전달했던 때의 사진인데요. 자, 그리고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의는 되었지만 특수교육계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되었고요. 현재도 지금 이제 곧 장애인 부모 연대를 통해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서 저희의 원하는 이제 안들을 100%는 아니지만 한 7, 80% 유사한 안을 지금 올려서 상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외쳤더니 이제 사회부처 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이거는 실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창현 연구원님이 이제 연구 용역을 받아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는 정말 전체적인 서비스를 뭐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해줄 수 있고 아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쭉 이렇게 한눈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가 여기에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추진 과제를 교육부와 복지부, 문화체육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올해 5월이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춤을 추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신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2번의 복지부에서 이 민간협의체 실무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달리 좀 이렇게 훨씬 더 미리 정중하게 준비된 회의에 제가 갔는데 회장이니까 갔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뭐냐면 아직도 멀고도 멀었다. 내년에 여기에 관련된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육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하고 서로 아는 게 서로 없다는 거죠. 복지부 쪽에서는 교육부의 현장을 알 수 없고 교육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우리 문제도 너무 복잡한데 뭐 해결하기 어려운데 왜 어린이집까지 같이 와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 통계 자료라도 만들자 해서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얘네들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고 장애 영유아기 때문에 말도 꺼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담당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거기 같이 들어갔던 연구원이 너무 화가 나서 막 네, 막 거기 그 자리가 굉장히 뜨거웠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의 정책의 과제를 말씀드리자면 보육과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행정 지원 체계가 반드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현재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될 일인데
사실은 아래 현재 부처의 문제로는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계기관 실무협의체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하고요. 장애아동의 보육정책 개선을 해서 장애아 어린이집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의 배치도 특수교사 배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 아이들의 차별 차별이 해소되고 정말 모두가 함께 웃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경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내내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이 장애 이화의 교육에 대한 보장이 이렇게 미비한 건 왜일까요? 장애 이화에게 교육은 생존이자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장애 이화에게 교육은 삶 그 자체입니다. 장애 이화의 교육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은 진정한 아동인권 옹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요, 영유아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주제로 경민대 아동보육과 공수연 겸임 교수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세연입니다. 저는 경민대 아동보육과에서 있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이야기는요, 바로 영유아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동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빅데이터로 아동이라고 하는 대상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인, 그리고 미취학 아동, 그리고 범죄, 보호자 이런 이야기가 연관 검색으로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것을 부정이냐 긍정으로 나누어 보면은요. 놀랍게도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나 학대하다, 혐오, 나쁘다, 폭행, 유괴 이러한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앞서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내용이랑은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동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방금 올라온 것처럼 힘이 약하다, 그리고 혹은 부족하다, 그리고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미숙하다, 미래이다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아동은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걸까요? 이 숫자로 보는 아동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10, 31, 8.41, 9.71입니다. 숫자로 보는 아동 행복이지요. 만 10세 전 세계에 35개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은요, 35개 중에 나라의 중에서 31개, 그러니까 31번째에 행복하지 않은 나라로 뽑혔습니다. 평점은요, 8.41였고요. 가장 최고로 높은 점수는 9.71의 알바니아 점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한국 아동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단 말이야. 35개국 중에 31등이면 거의 최하위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측정을 했는지 살펴보면은요. 물질적 수준의 만족도, 그리고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적인 거, 대인관계, 안전한 환경, 자기 자신 만족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인관계는 대부분 만족스럽다라는 중위권 정도 수준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자유롭게 시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수준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해야 되고 한국의 아동들에게 시간을 주도적으로 주어야 된다. 그리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제가 왜 아동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요? 우리는요, 바로 영유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아동이라고 하는 큰 대상에 묻혀서 영유아들은 관심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동에 대한 생활 만족도 그리고 행복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요, 영유아들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의 토론회는 아동의 관점을 두고 아이 입장을 두고 하는 토론회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은 그러면 삶의 질이 어떤가? 특히 아동이 아니라 콕 집어서 영유아의 삶의 질은 어떤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삶도, 영유아들의 삶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자, 특히 아이들의 아동 학대, 방임 정도, 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에 따라서 낮은 양육 어려움 집단, 높은 양육 어려움 집단, 그리고 정서 학대, 신체 학대 집단, 그리고 심지어 방임하는 집단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시대에 영유아의 삶이 어렵다라는 걸 말합니다. 심지어 정서 학대, 신체 학대, 방임도 일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가 제일 힘들까? 이 자료는요, 2021년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영유아의 삶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나온 연구 결과물인데요. 아이들은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깥 활동이 제약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건강상의 문제, 돌봄 공간에 대한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가정 내에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럼 가정에서는 무엇을 하면서 지낼까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TV 시청, 혼자 놀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기, 그냥 있기, 사교육, 온라인으로 사교육 듣기, 잠자기, 자습, 기타 이러한 내용들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과를 열어봤더니요, 아이들이 대부분 TV 시청을 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PC,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바깥에서 놀지 못하고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심리 정서적인 건강상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돌봄 공간도 부족하고 TV 시청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한국 영유아의 삶이 이대로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영유아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영유아 물리적 환경 개선 모두 어떻다라고 하는 것, 보육 환경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 결과에서 영유아의 삶 질 개선을 위한 보육 공약 제안 조사 결과에서 실내외 놀이 공간 확보, 영유아 1인당 이용 면적 확대라고 하는 내용이 3위와 7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물리적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인당 한국의 이용 면적을 살펴볼까요? 한국은요, 보육실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2.6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한 평이 3.3 하나니까요, 0.7986평입니다. 그러니까 한 평이 되지 않는 거죠. 센치로 보면 182cm가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더 놀라운 거는요, 2.64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 거실, 복풀실, 그리고 유희실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외는요, 3.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182 성인의 사람이라고 따지면 이 182cm 정도의 사람 안에 아이들이 자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먹기도 하고요.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요. 친구들이랑 놀기도 놀아야 되고요. 움직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용 면적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해외 사례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제가 다른 나라 이제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6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1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5제곱미터를 기준하고 있고, 이 이용 면적 자체는요, 화장실, 복도, 보관실이나 교사실, 뭐 옷장이라든지 기타 위생시설 공간은 제외한 오로지 영유아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바깥놀이를 할 때도요, 기준은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42.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11명이 되는 순간서부터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영국 사례를 좀 보실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놀이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한 급이냐, 1급이, 그러니까 학급이 하나가 있냐, 2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2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실이요, 65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직원실이라든지 아동용 화장실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다뤄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유치원의 건물은 2층 이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지진 관련돼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층 이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르죠.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3층 이상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교실이나 유희실, 화장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1학급인 경우에도 180제곱미터의 이상의 이용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OECD 국가 평균 지수를 살펴볼까요? 한국은요, 2.64제곱미터에 반해서 영유아 OECD 국가 평균 지수는요, 3.6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실외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은요, 3.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OECD 평균 지수는요, 8.9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내 실내 이용 면적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 아이들이 너무 좁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내나 실외가 그러면 놀이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아이들에게 영유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놀이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근접한 이유는요, 평가제 기준에서부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가제 기준 2021년 평가 지표에 따르면은요, 바깥놀이를요, 0세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30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 1세와 2세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매일 해야 됩니다. 유아 같은 경우도 매일 1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한파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질이 좋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대체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 놀이권에 대한 너무 엄격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닌가? 평가제에서 이렇게 기준은 정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과연 놀 공간은 있는가? 한국에서는 그러면 놀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어린이집 인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가? 일단 기준은 명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0명 정원을 두고 50명 미만 어린이집, 이상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50명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미만이었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00m 이내에 만약에 놀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해놓은 것을 보시겠어요? 보육상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변경 인가를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앞서서 보셨던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가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시 말하면 지역상 아이들이 놀이권이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린이집 놀이터 현황을 좀 보시면은요, 옥외 놀이터, 실내 놀이터 30%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약 70%는 놀이터가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 놀이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이터 설치에 대한 시행 규칙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 정원 50명이라고 하는 보육 정원이랑 상관없이 놀이터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연접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단지 내 가까운 곳에 놀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인가를 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지역 기반한 커뮤니티 놀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영아만 보육하더라도 실외 놀이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 굉장히 모래밭 위에 놀이기구가 되어 있는 아주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이렇게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놀이터보다는 혁신 놀이터, 아이들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놀이터로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골물을 형상화해서 만든 종로의 산마루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집놀이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물을 가지고 놀이터를 할 수 있는 이 팝업 놀이터를 제안합니다. 우리 한국의 영유아들이면 누구나 건강한 위험을 맛볼 수 있게 아이들이 누구나 놀이터에서 안전하고 신나게 놀이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우리 영유아들의 일상이 참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살기 쉬웠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살기 어려웠죠. 네,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보육 환경의 물리적 공간 확보와 질 개선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정말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 제도를 따라가기에 너무나 먼 거리가 느껴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동을 대신해서 국가에 자꾸 목소리를 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원에 따라서 실외 놀이터의 존재 유무가 결정되는 제도는 정말 아동을 위한 이것이 최선인지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5분의 주제 발표 계속 이어질 건데요.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제안 하고 싶다. 대선 공약을 위해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은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번째 발표는 양육자가 바라는 대선 공약을 주제로 최현주 학부모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지금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 최현주입니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제가 어제 검사를 했는데 성대결절이 있다고 해서 약간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유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연 토론회에 초대를 해주시고 발언 기회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육아나 양육이나 또 유아 교육, 보육 이런 정책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 간담회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 이제 학부모나 아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에는 당사자,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양육자들에게는 열린 기회가 너무 적기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육자로서 지금 양육자와 아이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의 당사자 목소리가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좀 저희 아이의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는 13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 어린이집 2곳을 거쳐서 올해 3월부터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1년간 다녔던 곳은요, 영아 전담 민간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여기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이른바 이제 맘카페에서 입소문이 좋은 어린이집이었고요. 그만큼 대기도 많았습니다. 이제 양육자들 사이에서 좋은 어린이집의 정보를 얻는 곳은 어디일까요? 맘카페라고 또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사랑이라는 포털에서 기관의 우리 선생님들의 근속 연수나 교육 과정, 또 교사대 아동 비율을 좀 살펴봤고요. 거기서 리스트를 추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맘카페 정보에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후기들이 평가가 넘쳐났기 때문에 사실 정보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다행히도 제가 이제 1순위로 생각했던 그 입소문이 좋은 어린이집에 제가 강조를 했어요. 운이 좋게 입소를 하게 됐고요. 2018년 3월부터 1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럼 이사 갈 지역에서 우리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을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다시 한번 저는 들어가기 싫었지만 아이사랑이란 포털에 들어가서 이사를 갈 지역에는 어떤 어린이집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만의 기준으로 리스트를 추리고 또 결국에는 맘카페 정보를 통해서 제가 보내야겠다라는 곳을 정했는데 기관은 가정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사실 지역에 도보로 저는 이제 또 조부모님께서 등하원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워야 됐는데 도보로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면 보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곳이 없었고요. 제 상황에 맞게 마음을 먹은 곳이 가정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우리 공수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놀이시설이 사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엄마들의 후기로 듣기로는 그 유희실 사용 시간이 연령대 반마다 정해져 있어서 그 유희실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뭐 0세 아이들은 방에 있어야 되고 1세 아이들 쓰는 동안에 또 0세, 2세들은 방에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들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지만 저의 상황에 맞게 갈 수 있는 곳은 가정 어린이집이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운이 좋게 또 그곳에 입소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보냈던 곳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정말 6년 이상 근속하시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육을 해주시는 기관이어서 이곳에서 이제 2년 동안 시간을 보낸 아이는 이제 올해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한 번 이사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가정 어린이집이다 보니 만 2세까지만 다닐 수 있어서 이러나 저러나 기관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자, 이제 만 5세까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갈 거냐, 유치원을 갈 거냐, 유치원을 가면은 병설로 갈 거냐, 단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병설로 갈 거냐, 사립으로 갈 거냐. 어린이집으로 가면 5세까지 받아주는 곳 가야 되는데 그렇게 5세까지 반 편성된 곳이 맞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요. 결국 지역 안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상담을
3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을 선택했어요. 이제 맞벌이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어린이집이 훨씬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어린이집으로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갔던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을 안내를 해주셨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특별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하루가 그렇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이게 내 입장에선 좋을 수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에너지로 뛰어다니고 있는 제 아이가 빡빡하게 매일매일, 이건 정말 그 어린이집에서 안내해 주신 프로그램인데요. 한글, 수학, 영어, 코딩, 한자, 골프, 줄넘기, 미술. 이 활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과연 우리 아이가 행복한 걸까라는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좀 집 근처에 실내외 놀이시설도 있었고 이렇게 특별활동도 과하지 않은 유치원이 있어서 처음 학교를 통해서 이제 입소가 아니라 이제 입학이겠죠. 지원을 하고 추첨이 다행히도 되었고, 다시 한번 운이 좋게 저와 아이가 모두 만족할 만한 기관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런 입학기를 한번 서술해 보았는데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 잘 겪어냈고,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옮겨 다닐 일이 없고, 초등학교부터는 학군에 따라서 자동 배정이 되니 이 전쟁은 끝났다. 좀 한시름을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운이 매우 좋았고요. 그런데 저는 저는 둘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양육자들, 그리고 또 저희 아이와 함께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이 이젠 종료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좀 오늘 이 자리에서 학부모 입장으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관별 차이를 해소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이 보낼 기관을 알아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에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기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저 또한 그랬는데 저는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대기라도 걸어놓고 기다린 게 아니라 아예 신청을 못한 거죠. 제가 사는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진학할 시기에도 저는 사실은 국공립, 국립, 병설이나 단설을 보내고 싶었는데요. 단설은 뭐 아예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병설이 있었는데, 주변 엄마들 얘기 따르면 학습적 부담도 덜하고 경제적으로도 추가 비용에 부담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설을 알아봤더니 집 근처 병설 유치원은 만 4세부터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만 3세, 지금 1년 동안 어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 다시 만 4세 때 병설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입학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경쟁률이 또 세기 때문에 붙게 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1년 단위로 기관을 이렇게 옮기는 거는 아이에게 절대 좋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3년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사립 유치원을 선택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같은 유치원이나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그 형태에 따라 다닐 수 있는 연령도 다르고 교육과정 다르고 교사 기준 시설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기관별의 차이를 확인하고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일지 고민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등원을 하고 입학을 하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다니는 부모님들은 직장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시는데요. 찾아보니 직장 어린이집 대부분은 보육 사업을 하는 대형 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더라고요. 좀 안정적이고 풍부한 환경에서 부모와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각자의 노동 환경, 사는 지역, 지자체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관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관 유형에 따라서 급식, 교사의 노동 환경, 재정 지원, 또 아이들의 놀이 환경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는 인천에 아까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천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세부 기준을 통과할 때는 인천형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원 조건이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인데요.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매월 영아반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영아를 보냈던 입장에서는요. 내 아이가 한 번이라도 더 선생님 눈길을 받고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아니, 예. 예. 아이고, 예, 뭐 부모님들이랑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어린이집이라면 기왕이면 이제 또 인천형 어린이집을 찾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운이 좋게 인천형 어린이집이 있었고 저는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지원의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 되려면 이러한 기관별 차이가 해소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이나 부모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보육, 교육기관이 제도와 행정적, 환경적, 질적으로 비슷한 높은 수준으로 상향이 된다면 정말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제일 가까운 기관이 나에게 제일 좋은 기관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육자들에게 선택지가 너무 복잡합니다. 어린이집이면 아까 김영명 고모님 발표하신 것처럼 민간, 가정, 법인, 직장, 공동육아, 뭐 협동조합 이렇게 있고요. 유치원은 병설, 단설, 사립. 같은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교사대 아동 비율, 입소 가능한 연령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기관이라면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보육과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된다면 양육자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는 기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상호작용, 놀이, 식판에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불평등의 영향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이나 부모 배경에 인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기관이 제한되고 또 그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통정리, 일원화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육,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교사대 아동 비율 낮춰달라는 말씀인데요. 아마 1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친구와 부딪혀서 사망한 6세 아이의 사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고 이후에 어머니께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셨고요. 2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시민들의 청원 지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찾아보니 정부는 보조교사 확충을 통해 교사대 아동 비율을 완화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란 것은 물론 임시 방편으로 보조교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정단위 교사제로 교사대 아동 비율을 낮춰서 정말 안정적인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좀 이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을 꼽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사 우리 선생님들과 기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양육자들과 아이들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 낮춤으로써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하시고 질 높은 보육,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혜택은 교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월이 됐지만 11월이 유치원 입학 시즌이었어요. 며칠 전에 저희 발제문을 쓰던 기준으로 며칠 전에 저희 또 엄마들끼리 채팅방이 있는데 기관 선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마침 또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둔 엄마가 요즘에 이제 유치원 입학을 설명회를 다니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교사대 아동 비율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가 좀 섬세한 케어, 소통이 필요한 아이인데 상담을 다니니 한 반에 23명에서 27명.
정도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학원 유치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 갔더니 한 반에 12명에서 14명. 더군다나 정담임, 이중 언어 교사, 원어민 3명이 함께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당연히 학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없고 교육비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이분의 평소 교육관과는 맞지 않는 곳이어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오로지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염려로 인해 자꾸만 영어 유치원으로 마음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런 토론회가 있는데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해도 되겠니 했더니 제발 좀 해달라고 꼭 해달라고 얘기해 주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지금보다 여유를 갖고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1분이라도 더 눈 맞추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 단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양육자들과 우리 아이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은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과 유아교육, 돌봄, 교육 이런 이슈를 다루고 정책을 설계하실 때 더 이상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위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 또한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 제 노동 조건에 맞춰서 아이를 그냥 오랜 시간 돌봐주는 환경도 절실한 것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사실이지만 근데 그게 내 아이에게 좋을까? 최선일까라는 고민을 할 땐 아니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보육과 교육 제도가 있을 것이고요. 기관장님들이 선호하는 제도나 지원 체계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가나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보기 옳은 환경 다 생각들이 있으시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정작 어디에 있을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저출생 심각하다고 많은 또 임신, 출산 관련 정책 내놓고 계시는데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요. 일단은 잘 모르겠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 지금 매일매일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아이 중심에서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른들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이제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아동과 성인, 어른, 장애 아동, 장애인, 그래서 정말 모두가 보다 좀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지 학부모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최현지 학부모님 발표 감사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지난날을 떠올리시면서 발표하시면서 지난날 이사 또 아이의 성장에 따른 기간을 선정할 때 얼마나 마음 졸이시고 애가 타셨을까 느껴졌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운 학부모로서 지금 최현지 학부모님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말씀에서 기간을 선정할 때 나는 운이 3번이나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아이가 다닐 그 기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운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 되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잖아요. 운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사는 지역, 양육자의 직장 유무나 직장의 종류 등 다양한 이유로 질이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받는다면 이것 또한 차별이지 않겠습니까? 최현지 학부모님의 바람처럼 양육자 당사자의 목소리인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추기가 이번 대선 공약에 꼭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죠.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5번째 발표는 영유아 중심 유보통합 일원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수도권 생태 유아 공동체 임미령 이사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생태화 공동체 이사장 임미령입니다. 앞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도 그 마음이 뭉클하셨지만 듣는 사람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지금 바로 든 생각은 아니고 저 또한 요즘 계속 심사가 아주 많이 뒤틀리고 아주 분노가 많이 치밉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걸 뺏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뭐 아주 완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그런 수준에서의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이 영유아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완전히 잘못되었다. 장유 유서라거나 이러면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장유 유서적인 그런 관점이 아이들을 정말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미숙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국가가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키우냐면 가장 헐값에 그다음에 가장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국가가 사회가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야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이제는 부모들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국가와 정치권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대선 때문에 굉장히 막 분주하죠. 네, 그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아이들을 위한 이런 그 영유아 보육 관련된 공약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야만 향후 5년 동안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할 것이 또 없습니다. 저희 무기력한 상태에서 계속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저희 그 현장에 계신 분들도 노력해야지만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부모들이 나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제가 원고에 작성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오히려 원고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제 대선 때마다 영유아 교육과 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우리 그걸 유보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보 통합이 뭐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셔서 이제 영유아 보육이 있고 그다음에 유아 교육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리고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그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유형의 기관이 지금 현재 있으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서 지금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기관에서 지내는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에 관한 논의는 사실은 모든 선거의 단골 메뉴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그 내용들은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거죠. 무려 25년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논의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2013년부터 저희가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영아 대상의 무상보육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무상교육, 무상보육 되었으니까 참 좋다 이러시거든요. 네. 과연 무엇이 좋다는 걸까요? 아이들이 다니는데 필요한 원비를 더 이상 내지 않아서 더 이상 내지 않는 건 아니죠.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여전히 부담하는 그 경비들이 있으신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과연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그 안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무상교육이 시행된 지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제도가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얼마나 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함께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을
잠깐만 제가 짧게만 언급을 한다면 일단 오늘날 정말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죠? 네. 그리고 정말 아주 어린 아이들이요. 저희 손주도 12개월이 지나니까 땡치니까 바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을 때 한 6개월만이라도 더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아니면 한 24개월쯤에 보내면 어떨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또 4시에 아이를 데려오는 거야. 그 어린아이. 그래서 애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 하더라고요. 오면 이제 짜증을 내고 그래서 제발 2시에 데려오면 안 될까? 또 이제 막 사정을 했어. 그랬더니 그럴 거면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유 그래 애라도 결혼도 하고 애라도 낳은 게 어디냐 뭐 이러고서 이제 그냥 넘어갔죠. 근데 이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더 말리고 한 2년 정도는 엄마가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하고 힘들면 시간제 보육을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걸 그랬나? 좀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분리에 대해서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더 썼어야 됐는데 이미 놓쳤구나 이런 이제 후회가 좀 밀어닥칩니다. 자 어쨌든 그 아이들이 기관에서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보면은 저희가 어쨌든 이 양적인 기관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이슈였던 시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 놀이터가 없는 시설들도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깥 놀이터도 없고 사실은 원장님들이나 운영자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지내는 활동실이 굉장히 밀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정 어린이집이든 그냥 뭐 일반 어린이집이든 국공립이든 가면 언제 안 가려고 그러냐면 낮잠 시간에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를 데리러 좀 일찍 가게 되면 낮잠 시간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이게 뭐 6.25 뭐 그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시리아 난민도 아닌데 애들이 그렇게 밥 먹고 놀고 뭐 이런데 또 쪽립을 깔고 덮고 그러고서는 자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거나 동네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 일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 뜨잖아요. 그죠?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아이들은 계속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영아기 동안의 아이들이 대근육 움직임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야 되고 아이들이 이런 그 다양한 유형의 동작 기능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뇌 발달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이런 전 영역의 발달에 굉장히 크나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존권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의 그러니까 놀이가 밥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 아이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아이들이 전반적인 그 전 영역의 발달에 사실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그냥 뭐 아이들까지 하지 않고 저희도 돌아보면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자랄 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에 아이들이 활동실 안에만 있게 되면 그 모든 경험이 제한됩니다. 그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졸업한 다음에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입시 공부에 매몰이 되기 때문에 집, 학교, 학원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그 청년 세대들을 보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들 자녀 출산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심들 저는 그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스스로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세대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한 거는 결국 입시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입시경쟁밖에 저희가 시킨 게 없고 교육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의 삶 속에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결혼과 그다음에 출산과 육아 이게 얼마나 힘든 그런 그 경험이 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살아가기가 예전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기관에서 종일 생활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의 경험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그 경험만으로 제한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1세, 만 1세, 만 2세, 제가 볼 때 한 만 4세 무렵 되면 좀 친구 관계를 즐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는 또래들과 하는 경험이 놀이는 재미있을 수 있겠으나 그 놀이하는 상황 자체도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를테면 어른인 우리도 어때요? 어른인 우리도 누군가와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 집에 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막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인지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이 전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종일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또래들하고의 관계를 계속 인식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지내고 놀이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일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이가 웃고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계속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들이 종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기관을 운영할 때 안전사고가 사실은 최고입니다. 그죠? 안전한 거.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 나지 않는 거,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이 귀가하도록 하는 게 그게 어쩌면 지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의 저희들의 최선 과제가 아닐까. 왜? 요만큼이라도 아이들 사고가 나면 어때요?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활발한 놀이, 그다음에 호기심, 탐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조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한 경험이고 아이들의 생활일까요? 네. 아이들은 과연 거기서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그 기관에서 보내고 있는 이러한 조건에서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발달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증적인 증거를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실내의 충분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론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 안과 밖을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이루어진 놀이 중심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이의 주도성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수록 도와주는 질적인 상호작용은 물론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저희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정책을 보면 일가정 양립이라거나 저출산 해결의 관점에서만 이 양적 확대에 모든 것을 다 쏟아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아이들의 삶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제도의 개선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방식들을 보면 운영자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가서 요구를 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된 법령들, 그 다음에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그런 그 방식들로 법령이나 아니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러한 방식의 그러니까 무상교육 또한 이제 굉장히 졸속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정책이 결국에는 이런 기관의 유형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저희 한국 사회가 0.84 그러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한 26만 명 정도를 기록하는데 올해는 25만 명도 안 될 거다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히 인구 재앙인 거죠. 한 해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 연령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학부모님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왜 자꾸만 아이를 낳아라 그럽니까?
낳아놓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 이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막 이것저것 갖다가 막 붙이고 막 여기저기 예산 쪽에서 하시지 말고요. 정말 핵심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기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물론 가장 우선은 가정 양육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기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관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경험을 정말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라 국가가 사정하지 않아도 네, 부모들이 네, 아이들과 함께 네, 여기서 참겠습니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보 통합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계속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보 통합 정책하면은 부모님들은 또 잘 모르세요. 하지만 정치권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관료들은 굉장히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또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막 다양한 요구들, 그다음에 갈등, 분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급적인 피해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 성인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만 다양한 서로 이제 다른 그 집단들이 계속 그 안에서 이견을 가지고 서로 충돌해 오는 이런 점들만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유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의 이 역사를 좀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결국 관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가정과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삶의 문제인 거죠. 이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영유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들도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아이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유보통합 정책에는 바로 이런 영유아들의 권리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누군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저희도 공부하면서 저희가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로서의 윤리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아이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이게 바로 전문가로서의 저희들의 윤리적 책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 유보 통합 또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정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유보 통합을 왜 해야 돼요? 지금도 괜찮은데요? 꼭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이 유보 격차를 많이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어린이집도 지금 다니는 거 충분히 저는 만족하는데요. 굳이 그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2013년부터 무상교육 그리고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공통의 교육과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아기부터의 아이들의 교육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 3세는 아이들의 물론 이제 발달에 적합한 그런 그 질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회와 국가가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한 사회의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학교 제도와 그 다음에 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요. 학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이런 그 방식의 교육 제도를 저희가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학제를 보면은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그 공연 자료에 보시면 뭐 위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를 보면은요. 자, 유아 교육 단계가 여기는 지금 만 3세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초등학교인데요. 유아 교육 단계에는 뭐만 있죠? 유치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교육기본법상에 따라 지금 이 그 통계 자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통계 지표들을 조사할 때 삼는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네, 학교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감들이 계속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고 교육기관이 아닌데 왜 거기에 무상교육비를 줘야 되냐, 우리가 줘야 되냐, 거기 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안 한다고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학제는 단선제를 현대사회에서는 다 추구를 합니다. 왜? 계급사회 아니잖아요. 신분사회도 아니고요. 또 기본적으로 영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거의가 단선제 학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뭐 복선제도 아닌 거죠. 복선제도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학교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전체 대한민국의 교육 통계 자료에 잡혀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재정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학교는 유치원만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무상교육은 실제 그건 허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중에 바로 재정 지원의 차별입니다. 이것 때문에 누리과정비 대란도 겪으셨고요. 그다음에 교육회복지원금, 유치원은 주는데 어린이집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지원, 급식비 문제도 또 있죠. 그 솔직히 얘기하면 누리과정비도 유치원은 4 내지 5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을 했지만 어린이집은 7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면서 동등한 지원금을 준 거죠. 그거는 동등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차별적인 그런 상황에 교육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 지원의 차별이 있고요. 또 하나, 그 학교 제도에 저희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 중에 교육의 질적 격차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린이집은 질이 낮은가? 그게 아닙니다. 유치원이라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제 정비가 저희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난립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부모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특히 이제 부모들에게 보여주기식 교육이라거나 부모들의 어떤 그 조바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교육과 특별활동 등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부모들의 그 마음을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 교육과정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의 질적 격차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높은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솔직히 특별활동이 교육의 질입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교육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기 교육을 좀 더 빨리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나중에 시험을 잘 본 아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지금과 같은 입시 경쟁은 없습니다. 그런 교육 제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육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길러봤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특별활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건 어머님들이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휙휙 지나가는 특별활동이 우리 아이에게 결국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질적인 경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깐만. 시간이 지금 제가 좀 많이 초과를 했는데 일단 장애유아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발달 격차 불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네, 근데 이제 재난 일상화가 된 거죠. 네,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위드 코로나 교육인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커다랗게 치명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영유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영유아 이 보육 교육기관들의 공간이라거나 교육과정은 반드시 재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같은 시스템으로는 이런 그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을 저희가 기본적인 돌봄은 물론 교육은 턱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유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보통합 방향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점은 기존에 저희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이나 또는 여성의 관점에서 영양 보육 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했지만 이제 교육복지 관점으로 관점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양 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그러면서 그 영양 교육 체제 안에서는 돌봄, 그 다음에 교육, 보육 이게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초중등에서는 물론 배움,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시간과 아이들이 쉬는 시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시간들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기에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딱 획일적으로 구분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의 배움과 돌봄과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교육 체제에서의 그 단계는 영아 단계, 유아 단계로 구분해서 거기서 전문성을 확보하되 기관들이 선택을 해서 영아학교,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의 사회는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집단 지성과 같은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과 같은 것을 길러주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린 시기부터 사실은 아이들의 이런 삶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교육의 질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러면 영아기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네,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배움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배움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내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엇보다도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영유아 교육 체제의 비전은 뭐냐? 그 핵심적인 가치는 일단 두 가지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평성,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그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포용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포용성 우리가 그동안 완전 통합이라고 해왔던 부분들이죠. 근데 오늘날 포용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단지 장애 통합 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사회가 다양성이 이제 지금 워낙 그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서 그 안에서 이런 관용이라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배려와 같이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포용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유아대 교사의 비율의 개선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영유아 보육과 교육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들,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내년부터 꼭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죠. 네, 서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초중등학교 1대20으로 개선한다 그러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초중등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해주십시오. 영유아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유아대 교사의 비율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물리적인 공간이 정말 중요하죠. 아까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공간이 어떤 그 양적인 측면에서의 공간도 있지만 사실은 도시화가 지금 너무나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아이들은 대부분 도시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빈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자연 상태에서의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좀 더 다양한 그런 공간과 시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놀이터
그 운동들을 저희가 좀 참고하면서 좋은 공간을 아이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은 어쨌든 아이들의 놀이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에 바탕에는 반드시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성체계, 그다음에 자격부여, 그다음에 근무 조건의 향상, 그리고 진로폰 연수와 재교육과 같은 것들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용적 교육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열린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차기 그 정부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꼭 반영해서 대선 공약에 넣어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안 넣어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이사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방배 아트자 윤현준이 적으신 것처럼 저도 이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일 가정 양립 시설 양적 학대 속에서 아이들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의구심은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보육이나 한 사람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위의 바위의 계란으로 계란치기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함께 계란 들고 갑시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함께요. 네, 우리 이렇게 알고,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첫 시작이 유보통합의 어떤 일원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거 저도 너무나 공감하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렇게 준비했겠죠. 그럼 그 시작을 위해 이제 우리는 준비됐어요. 국가가 이제 용기 내어 실천할 때입니다. 실천만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 국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5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으로 갈 건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잠시 나의 몸을 잠깐 보살피는 시간. 기지개 한번 켜실까요? 좋아요. 네. 하시고 우리 목소리를 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질문이 조금 들어왔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번 설문 아까 보셨죠? 2,00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걸 대선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행복한 세상 김영명 고문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여름에 설문조사 이후에 이 결과를 갖다가 그 파일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대선 그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캠프에도 전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런 토론회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다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계기들로 이 이슈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 중에 현재 놀이터가 없는 기존의 어린이집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들이 있다면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지금 개편된 이후에 설립되는 어린이집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실외 놀이터 시설이? 그럼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네, 우리 공수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에서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한국에는요 100%에서 30% 정도만 지금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그럼 70%는 어쩌냔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발표 자료에서 제가 지역 기반 커뮤니티 놀이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2019년 5월 달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놀이권이었는데요. 놀이권이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이권 중에서요, 단 20여 곳만
지역에서도 20군데만 선정을 해서 누리혁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차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아이들이 차별적으로 놀이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있는 유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미령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유아도 시민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민을 위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기반한 커뮤니티 놀이터, 다시 말하면 공유 놀이터를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권으로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는 아이들은 영유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나서고 지자체에서 움직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지금 계속 의견들이 올라오고 계세요. 교사대 아동 비율만 개선해도 교사 처우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들어왔는데 어느 발표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네. 여러분들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가고요. 네, 그럼요. 근데 보육료가 올라가야 그렇죠. 더불어서 보육료가 당연히 현실화되게 책정이 돼야 이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유보통합 일원화를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임미령 이사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유보통합을 전제로 유보통합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는 일단 첫째, 행정부처를 통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처가 통합이 되면 좀 더 일관성 있고 체계성 있고 신속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 유보통합이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한 5 내지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희가 그거를 하게 되지만 일단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실효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단일화된 부처가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그 부처는 교육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통합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들 교사 비율은 꼭 해결돼야 된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시행은 영유아들 교사 비율이고요. 그다음 기본적인 정책은 행정부처 전달 체계가 개편돼야 된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올해는 교사대 아동교육 축소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저도 바랐습니다. 보육이나 한 사람은. 근데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서 너무 실망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과거에도 이걸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네, 이 실망이 헛되지 않게 우리 보육인 모두가 합쳐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오늘 작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외침이 반드시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영유아들이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가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나가시는 거 잠시 멈춰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이런 목소리를 냈잖아요. 이 목소리들을 향후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신지 여기서 의견을 여쭤도 될까요? 안 되죠? 네, 좋아요. 네, 저희가 단톡방,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라는 이 제안을 위한
채팅창이 아니죠. 단톡방을 만드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동의한다고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희 국회 갈 때 계란 들고 같이 가요. 네, 양손에 제가 쥐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